국내에서 유일하게 바르셀로나 아카데미 출신 타이틀을 갖고 계신 제이씨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씨입니다. 외국의 다른 네. 아카데미에 졸업하고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바르셀로나 아카데미 출신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국내에서 거의 유일하시죠? 뭐 그렇습니다. 바르셀로나 아카데미는 다른 유럽권에 있는 아카데미들처럼 19세기 도제식 교육으로 그림을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많은 아카데미들이 있는데 비교적 신생 아카데미입니다. 신생 아카데미. 네네. 그러면 전통성이 조금 약한 거 아닌가요? 사실 이제 가장 유명한 건 이탈리아에 있는 플로렌스 아카데미, 에인젤 아카데미 뭐 이런 데가 있는데 바르셀로나 아카데미는 아무래도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정말 좋은 교수들이 많았고요. 제가 배우고 싶은 사람을 찾아서 간 겁니다. 정말 작업을 잘 하시더라고요. 정보 주실 때마다 엄청 좋은 환경이다. 저런 곳에서 성장한 제이씨님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을까? 아직 멀었죠. 그림을 좀 더 완성시킨 다음에 보여주신다고 하는데 기대하고 네네. 있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에 스페인에 있지만 기본적으로 영어로 수업을 하는데 영어는 제가 외국 문화를 또 좋아했다 보니까 게임이나 음악 같은 매체들을 어릴 때부터 좋아해와서 비교적 자연스레 할 수 있었습니다. 좋아한다고 자연스레 할 수 있는 거는 재능이 많으신 거 아닌가요? 언어 쪽으로. 전혀 아닙니다.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관심도의 차이인가? 저는 백날 들어도 한국어로 번역돼서 들리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죠? 저도 당연히 원어민 수준으로 영어를 하는 게 아니지만 글쎄요. 그래도 뭐 수업 내용 다 알아들으시고 네네. 발표도 할 수 있고 네. 친구들과 의사소통도 가능하고 네. 그렇죠. 원어민이시네. 또 부족한 상태에서 가서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가진 않았습니다. 실생활에서 친구들과 얘기를 하고 수업을 들으면서 오히려 발전해 간 것 같습니다. 중국 쪽도 생각하셨잖아요. 네, 처음엔 중국부터 생각했습니다. 중국에서 러시아에서 네, 미국에서 스페인으로 맞습니다. 많이 알아봤습니다. 그 과정을 다 지켜보진 못했지만 졸업을 앞둔 채로 오셨습니다. 아카데미 가시기 전에 A&T 작업실에서 네네. 그림 연습을 하셨잖아요. 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제대로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지방에 살다 보니까 지방에서 갔던 미술학원이 디자인만 다루는 겁니다. 저의 경우에는 회화를 해보고 싶었고요. 서양화죠.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봐오던 석고소묘라든지 정물소묘 이런 것들을 할 줄 알았는데 그런 수업은 이제 안 시키는 겁니다. 하는 인원도 없었고 저를 계속 디자인 쪽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 하고 회유를 하셔서 한 3주 다니다 나왔죠. 역시 서울로 가야 되나 하고 서울에 있는 학원을 알아봤습니다. 서칭을 해서 서울에 화실을 가게 됐고 거기서 소묘를 배우면서 중국 그림들을 보여주셨거든요. 한국의 소묘와는 비슷하면서도 결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중국 쪽에서 공부를 해봐야겠다 하고 북경에 있는 중앙미대라든지 칭화대 이런 쪽 실기를 준비했었습니다. HSK라는 중국어 능력 시험을 준비했었고요. 진행하다 보니까 러시아 소묘가 조금 더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본적이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러시아에 있는 레핀 아카데미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한국에도 레핀 아카데미 졸업하신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분들한테 연락을 돌려서 직접 만나 뵙기도 하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러시아에 혼자 가게 됩니다. 레핀 아카데미를 방문해서 거기 있는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의 그림들을 확인해보고 학교의 분위기는 어떤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바르셀로나에 가게 됐지만 제 퍼포먼스를 좀 더 올려보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왕 배울 거 제대로 해보자 하는 마음에 한국 한정이지만 전국을 한번 다녀보게 됩니다. 제가 잘 그린다고 생각하는 작가님들이나 현재 활동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고 직접 찾아뵈면서 인사도 드리고 그림도 구경하고 대화도 나눠보면서 어떤 분께 배우는 게 좋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서울부터 부산, 제가 살던 지방에서 먼 곳들이잖아요. 다 찾아다니게 됩니다. 그러다가 선생님 그림을 보게 됐고요. 이 그림을 그리는 분은 어떤 분일까 하는 마음 때문에 제가 그때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서 연락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연락을 드리고 찾아뵙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대화를 나눠보니 이 사람과 함께라면 이 분과 함께라면 시너지가 날 것 같다라는 판단을 스스로 하게 됐고 선생님께 배우기로 결심하게 됐습니다. 와, 제가 간택당한 거네요. 맞습니다. 저도 모르는 블라인드 테스트가 있었고 견학차 다니다가 네. 선택을 받은 겁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한 8년 전이죠. 어렸는데도 결단력이 굉장히 강하고 주변에 방을 잡고 주말에 다니는 식으로 네네, 진행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때 아무래도 사실 초창기 커리큘럼도 조금 약했고 음. 현재보다는 많은 걸 해주지 못했는데도 기억해주고 매번 찾아와 주셔서 감사의 따름입니다. 아닙니다. 그때도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감사합니다. 그때 저한테 많은 거를 베푸셔가지고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이제서라도 돌려줄 수 있다는 점에 감사드리고 그렇게 해서 사실적인 그림 화실에서 잘 익혀 나가셨고 몇 가지만 교정하니까 역시나 기질이 남달라서 아닙니다. 금방 올라오시더라고요. 예, 표현력 많이 오른 시기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돼서 스페인 바르셀로나 아카데미로 네, 결국 결정을 하게 됐고 처음이 되게 궁금해요. 어떻게 정착해서 어떻게 생활하고 어떤 학습을 하셨는지 그런 부분 조금 다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 소묘 그리고 그림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맥락이 비슷합니다. 한국 소묘와도 어찌 보면 비슷하다면 더 비슷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빛과 구조 뭐 이런 쪽으로 분석하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유럽에 있는 아카데미들은 19세기 아카데미의 그 전통적인 미술 방식으로 도제식으로 교육을 하는 그런 기관인데 방식이 꽤 다릅니다. 그쪽 같은 경우에는 구조를 분석한다기보다도 시각적으로 사물이 있거나 인체가 있으면 보이는 것을 그대로 종이에 옮겨보는 그런 커리큘럼으로 가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옮긴다. 네, 해석은 있죠, 물론. 어떤 해석인가요? 특히 이게 처음에 배우기엔 아주 수월합니다. 일단 진입장벽이 아무래도 구조를 분석하며 들어가는 것보단 훨씬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이트 사이즈라는 그런 이제 기술을 이제 처음에 익히는데요. 대상 바로 옆에 캔버스를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하는 방식은 추가 달린 끈을 양손으로 잡고 이제 위, 아래를 이제 종이에 마킹해 가면서 그려나가는 저희가 터미네이터라 부르죠. 터미네이터를 잘 잡고 그렇게 들어가죠. 이거를 좀 잘 말하고 싶은데 제가 듣기에는 환경을 바꿔서 그린다거나 하는 건 아니고 아예 설정을 해놓고 눈에 보이는 색감이나 명도를 표현한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완벽합니다. 여기 서울 외진 곳에 갇혀있는 저에게 많은 세계 정보들을 갖다 주시고 계십니다. 그 아카데미에 네, 한국인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제가 처음 갔을 때는 아시아인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졸업한 사람은요? 졸업한 사람 솔직히 모르겠고 이제 2학년 차후에 대만이나 중국계 친구들이 들어오기도 했고 네, 한국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교수진 강사분들 실력이 장난이 아니던데 알려지기만 하면 또 많은 분들이 네네. 다녀오시겠네요. 선구자처럼 다녀오셨네요. 솔직히 말해서 이해도는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이제 표현력이 올라가다 보니까 자신감이 붙게 됐죠. 그 자신감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해외 나가서 이제 그림을 그려도 기죽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요? 이해도를 올려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이해도라는 게 어떤 좋은 선생, 심지어 그림의 신을 만나도 단기간에 올리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표현력도 마찬가지지만. 그림의 신? 그 어떤 책을 보면 네. 바로 드로잉 가수로 만들어준다는 책의 정보를 저한테 한번 주셨잖아요. 제가 살펴봤는데 네. 커리큘럼이 네. 한국 분입니까? 예, 10년 동안 아카데믹 드로잉을 연구했던 사람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모노크롬님 인터뷰했지만 네네. 모노크롬님은 항상 겸손하시고 자신한테 배우면 신이 된다 이런 말 절대 안 하시거든요. 희한하네. 이거 어렵네. 외국 리뷰 괜찮나요? 많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리뷰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뭐 반응이 있나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바르셀로나 아카데미 하면 네. 그 정통 아카데믹을 배웠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네네. 그런 시각에서 봤을 때 네. 어떻던가요? 다소 오만하다 봅니다. 저도 아카데미에서 배우긴 했지만 당연히 기본기라든지 그림에 대해서 쉽게 설명하는 건 이제 어렵다 보거든요. 이렇게만 하면 된다. 왕도가 있는 것처럼 명치. 그런 건 조금 아쉽습니다. 하나의 방법이 진리인 것처럼 네네. 그 짧은 경험이 느껴지니까 제가 계속 이상하다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아무튼 그건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넘어가고 네. 처음에 적응할 때 좀 힘들진 않으셨어요? 사실 가서 재밌죠 뭐.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해외에 이제 살게 된 건 처음이니까 이곳저곳 다 걸어 다녀보면서 재밌지 않습니까? 예, 저는 즐거웠습니다.
배우는 내용은 어땠어요? 1학년 때 처음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아카데미 스케줄 자체가 두 개로 나뉜다고 보면 됩니다. 하나는 오전 시간, 오후 시간에 캐스트나 스틸라이프라고 해서 석고 혹은 정물 등을 오전 3시간 동안 작업을 하고 인물 드로잉이나 페인팅을 3시간 동안 하는 겁니다. 처음엔 이제 인물 드로잉부터 시작해서 하얀 종이에 처음 시작하죠. 5주 동안 한 모델을 그립니다. 하루 3시간씩이요. 일주일 4번 정도 하고, 모델 같은 경우에는 포즈를 한번 잡고 나면 25분 동안 이제 포즈를 서고 5분 쉬고 이런 걸 계속 반복해서 와, 조금 오래 관찰하면서 해석해서 그릴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간이라면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는데, 처음엔 5주도 사실 짧습니다. 다 자료를 보고 그린 게 아니라 실제 대상을 보고. 맞습니다. 정물이나 석고, 인물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자료를 카피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마스터 카피라 하죠. 예전 대가들의 그림들을 모작하는 겁니다. 그 과정도 따로 진행했었고. 저는 마스터 카피는 하지 않았는데 크게 인물하고 캐스트 쪽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 중에 석고상을 그리기 전에 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 바구 드로잉이라 부릅니다. 그게 19세기 프랑스 화가인 찰스 바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바구라는 사람이 그림을 입문하기 정말 좋은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1:1 크기로 간단한 그림부터 시작해서 조금 복잡한 벨베데르 토로소 같은 그런 그림까지 모작을 한 3-4장 정도 하고, 관찰력, 형태력이 올라가면 그때부터 석고 실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재료 숙련도나 관찰하는 능력을 올려놓고 시작을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 석고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사진을 보고 그리는 것과는 괴리가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께서도 지난 영상 중에 언급하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명도를 좀 파악하기 네, 수월하고 쉬운 소재라서. 하얀색이고, 그럼에도 실물 석고를 놓고 그리면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초반에 했던 바구 드로잉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하얀 종이에 한 건데 페인팅 빼고, 얘가 제 첫 석고입니다. 재료는 목탄을 씁니다. 한국에서는 통상 RCG를 수채화용으로 쓰지 않습니까? 주로 그렇게 쓰죠. 사실 수채화 용도도 맞기도 하고, 그런데 RCG에 목탄을 씁니다. RCG 아니면 로마 페이퍼라고 해서 저렇게 노란 저 종이가 로마 페이퍼라 불립니다. 단가 차이가 있나요? 로마 페이퍼가 조금 더 저렴했던 것 같긴 한데 사람들이 RCG를 더 선호하긴 합니다. 근데 RCG가 네, 한국에서는 사절 정도만 돼도 10,000원이 훌쩍 넘어가는데 네. 부담되지 않습니까? 외국은 더 저렴한가요? 조금 더 저렴하기는 했는데 당연히 비싼 건 맞습니다. 와, RCG에 목탄을 한다고? 맞습니다. 밸류의 그 레인지 자체를 넓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어두운 블랙까지 쓰는 게 가능해서 로마 페이퍼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바구 드로잉을 끝낸 다음에는 석고로 들어가게 됩니다. 비교적 단순한 개체부터 들어가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귀 석고를 진행했었고요. 세팅 같은 경우에도 단순하게 합니다. 주광만 해서 하고, 선생님들께서 세팅할 때는 한번 손봐 주시는 편입니다. 처음에 이제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될지도 사실 감이 안 잡히지 않습니까? 네. 반사광이 너무 세다든지 주광을 제외하고도 다른 광원들이 너무 많다 보면 처음에 그릴 때 혼선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단순하게 해서 들어가고, 내 손에 익으면 조금 더 복잡한 석고를 그리게 되고, 그 이후엔 저기는 사람 모양 있죠. 에콜체 같은 경우에는 RCG 자체에 톤을 입혀서 네. 그 톤이 중간 톤이잖아요. 회색 정도 잉크로 입힌 후에 하얀색 분필과 목탄을 혼용해서 중간 톤이 기본적으로 깔려진 상태에서 밝은 톤, 어두운 톤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인체도 같습니다. 말 그대로 분필인가요? 초크라고 부르긴 한데 거의 비슷합니다. 조금 더 센 느낌이긴 한데 거기서 화이트 초크라 불러서 모르겠네요. 그래서 실작으로 봤을 땐 이질감이 다소 들 수도 있습니다. 그 분필 때문에요? 네, 이 그림인데 중간 톤 있지 않습니까? 저 회색 자체를 잉크와 물 희석해서 스펀지로 고루 펴서 2번 정도 반복해서 중간 톤을 만들어 놓고, 중간 톤이 있는 상태에서 안부는 목탄을 이용하고 빛을 받는 부분은 분필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걸로 알 수 있다시피 재료의 특성이나 이런 거보다는 빛과 구조의 상관관계, 이걸 중심으로 봅니다. 이게 또 은근 맞추기 힘듭니다, 처음엔. 일러스트 그릴 때 그레이로 깔아놓고 시작하는 거랑 같은 거네요.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근데 중간 톤이 깔려 있으니까 톤을 입힌 종이에 그림을 그리게 되면 만들어가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납니다. 마지막 바구 드로잉으로 한 게 보통 벨베데레 토르소를 하는데, 그 그림이 상당히 크기가 크다 보니까 소요되는 시간이 길지 않습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엔 선생님들이 판단하시기에 형태력이 괜찮다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다소 작은 걸 할 수 있었고, 그때 시간을 좀 벌 수 있었습니다. 같이 이제 시작한 친구들 중에 좀 빠르게 석고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극초반이죠. 예. 집을 쉐어해서 볼리비아 가족들하고 살았었습니다. 차후에 알고 보니 좀 편법이었는데 그 당시엔 인지하지 못하고 플랫 쉐어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신고를 해서 집에서 나와야 되는 바람에 또 집을 구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학교에서 잠시나마 노숙을 했습니다. 제 작업 공간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 그냥 잔 거죠. 그 당시에는 또 제가 비교적 유약하지 않았습니까? 유약하다니요. 지금도 저한테 어깨동무 싹 하고 수평적인 곳을 편하게 해주셔서 무슨 말씀입니까? 저도 편하게 이야기가 나오네요. 심하십니다. 학교에서 네. 생활을 하시게 된 거죠. 네, 뭐 일주일 정도지만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제 집을 구하게 되고 차후에도 이사를 여러 번 하면서 다소 이사할 때마다 귀찮고 힘들긴 했지만 짐도 바리바리 싸들고 이제 옮기고 그래야 되니까 근데 낯선 환경에서 네, 언어도 장벽이 조금은 있었을 거고 아는 사람도 없고 계속 주거지를 이동하면서 수업까지 같이 듣는 그런 상황이 네네. 지금 단축돼 있지만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 생각하고요. 원래 생활이 안 되는 거죠, 학교에서. 그쵸, 샷다를 내려버리니까 24시간 개방이 아니라. 네, 그건 아닙니다. 이것도 한 2학년 때쯤 일인 것 같긴 한데 예, 친구 둘이랑 같이 술을 마시고 기분 좋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살던 집이 라발지구라고 바르셀로나 여행 가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우범지대입니다. 집값이 싸서 그냥 살고 있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목에 서늘한 감각이 느껴지는 겁니다. 칼이구나. 본능적으로 알게 됐고 술이 확 깨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마침 인출을 했었는데 300유로 그 정도를 빠르게 지갑을 꺼내서 돈을 바쳤습니다. 지금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듣고 있지만 실제로 목이 칼이 들어온 상황을 경험하시면서 그림을 익혀오신 게 정말 대단합니다. 극적이네요. 감사합니다. 하라고 해도 못하겠다. 인생 허무하네요. 요새는 제이씨님한테 제가 배우고 있어서. 뭘 배우고 계시죠? 저의 제자였지만 아닙니다. 그때도 스승으로 오셨었고 지금도 제 스승님이십니다. 아닙니다. 스승님.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많이 배웁니다. 항상. 이 영상을 통해서 또 배우겠습니다. 또 웃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장난을 이렇게 진지하게. 진짜입니다. 기억나는 친구들 있으신가요? 있죠. 여러 케이스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이런 사람도 있구나. 문화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그런 친구들이다 보니까 물론 잘 그리는 친구들 굉장히 많았는데 처음엔 사생은 취향이 안 맞는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나가는 것도 귀찮고 솔직히 말해서 성향상 안 맞겠구나 했는데 네. 친구랑 친해지고 그 친구가 사생에 거의 매주 나간다는 걸 보게 됐어요. 이젤에 포쉐이드 박스라 해서 본인이 직접 만든 페인팅 키트 같은 거를 들고 항상 다낭에 큰 캔버스 같은 거 메고 산이든 고성이든 이런 데 가서 사생을 했었는데 몇 번 따라갔습니다. 처음엔 배경 구경만 하다가 저도 한번 이거 재밌겠다 하고 시작하게 됐는데 조언도 많이 얻고 사생을 했을 때 느끼게 된 건 확실히 세팅된 환경하고 자연 환경하고는 상당히 다르지 않습니까? 빛이 거진 20분마다 계속 변합니다. 날씨도 중요한 요소고 빠르게 이미지를 캐치해서 담아내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저는 사생은 잘 못했는데 많이 안 하기도 했고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외국 작가분들은 사생을 거의 필수로 맞습니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 아이패드로 사생을 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결국에는 빠른 시간 내에 환경이 변화하기 전에 캐치를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큰 풍경화를 그리시는 분들도 대체로 같은 날에 비슷한 환경 요소를 가진 날들을 방문을 해서 캐치처럼 여러 개를 한 후에 작업실로 옮겨와서 크게 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성향이 정말 집돌이 집순이에요. 네. 집에서 나가길 싫어. 네. 어떡하죠? 나가지 마시죠. 무슨 말... 사생 안 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생은 하고 싶어. 근데 사생은 하고 싶다. 사진 모작하는 게 모작할 때랑 사생할 때랑 네. 그 갭 차이가 있잖아요, 확실히. 네, 확실히 다르죠. 갭 차이를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자연 관찰을 많이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점에서요? 실제 환경을 보고 관찰한 색감과 카메라를 보고 관찰했을 때 뭐 색감뿐만이 아니라 많은 요소들이 있을 건데 굉장히 다릅니다. 체감할 수 있는 그 공간의 느낌이 다르군요. 네네. 어쨌든 사생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교수님들이나 강사분들도 네네. 사생 많이 하시나요?
그분 성향들에 따라 당연히 다른데 확실히 근데 사생이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긴 합니다. 호불호가 있어요, 거기도. 네. 근데 풍경을 그린다 하면 대다수는 당연히 사생을 할 것 같습니다. 인물도 직접 모델 놓고 그리잖아요. 맞습니다. 와, 쉽지 않은데? 그리고 실제로 인물을 놓고 많이 그려보면 확실히 자료를 보고 그리더라도 좋은 토대가 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별로 안 보이는데 사진에서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이는 게 있다거나 그렇다 보니까 생략 같은 경우도 자연스럽게 가능할 수 있고 그 이외에도 여러 이점들이 있습니다. 직접 보면 체험도가 훨씬 올라가니까 네. 경험치도 많이 쌓이고 고전 화가들이 괜히 직접 해부하고 네, 그런 게 아닌 것 같네요. 맞습니다. 참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이씨님이 저보다 훨씬 어렸지만 네, 도인같이 느껴졌어요. 그렇습니까? 왜 도인이죠? 그러니까 그 나이 때 제 생각을 해보면 어딘가 모르게 되게 한쪽으로 능력치가 쏠려 있었거든요. 근데 고루고루 인생 2회차 같이 차분하게 안정적이게 능력치가 발달돼 있다고 느껴졌어요. 그만큼 또 뾰족한 건 딱히 없다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보세요. 되게 뭉툭한 스펀지라면 공격력이 낮지 않습니까? 근데 육각형인 메이스인 겁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무기입니다. 뾰족한 것과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강하다고 느꼈어요. 어휴, 감사합니다. 오로지 그림만 생각하는 그렇죠. 그런 분이었는데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되게 의외였거든요. 제가 1학년 2학기 때였습니다. 누가 저한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악수를 쳐가면서 본인의 국적을 밝히며 브라질에서 왔다. 제가 선생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옆에서 분명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제가 잘 그리진 않았지만 비교적 좋게 봐줬나 봅니다. 그림 자체를. 왜 우리랑 같이 섞고 그리고 있지? 하면서 그런 뉘앙스로 저한테 말을 거는 겁니다. 어디서 왔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한국에서 왔다 하면서 자기소개를 했거든요. 자기 한국에 인스타에서 팔로우하고 있는 한국 사람 2명이 있다 하면서 보여주셨는데 한 분이 고 김정기 선생님이셨고 한 분이 김엔트 선생님인 겁니다. 와. 그래서 못 참았죠 저도. 우리 선생님이다. 제가 한국에서 선생님이시다. 네. 서로 놀랬죠. 말이 되느냐 이게 하면서 선생님 그러게요. 그림을 함께 보면서 추억을 되새기다가 그러다가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와, 이게 진짜입니다 이거. 그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요. 확률이 상당히 낮죠. 브라질에 있는 분이 절 팔로우하는 것도 신기한데 네, 그분이 또 스페인 아카데미에 오고 네. 제가 알려준 제 스승님이 스페인 아카데미에 가고 그래서 둘이 만날 확률이 연인으로 발전되는 그런 확률 계산해 보십시오. 제가 인수분해까지밖에 못해서 저 수학을 못해서 산수만 합니다. 계산해보니까 약 기적이라는 수치가 나왔네요. 아무튼 그렇게 예. 인연이 돼가지고 두 분이 잘 지내다가 몇 년 전에 한번 같이 놀러 오셨죠. 네, 맞습니다. 한국에 같이 와서 선생님도 만나 뵙고 비빔밥까지 저희가 얻어먹는 호사를 누렸습니다. 한우 사드리고 싶었는데 돈도 아깝고 체질상 채식을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네, 맞습니다. 비빔밥을 같이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조만간 또 한번 봤으면 좋겠고 네, 조만간일 겁니다. 물리적 거리는 꽤 되지만 함께도 지내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자친구는 일을 하고 있어서 외국에 있고 저는 한국에 들어와 있는 상태지만 그럼에도 잘 지낼 수 있다는 게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정말 잘 만났다고 생각하고 잘 어울린다고 감히 얘기하겠습니다. 저도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제 인스타가 아니었어도 두 분은 잘 만났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총 3년제인가요? 4년제인가요? 커리큘럼 자체는 4년이라 보면 됩니다. 커리큘럼을 일찍 끝냈기 때문에 일찍 가시는 분들도 있고 자연스럽게 보통은 학교 선생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커리큘럼을 좀 빨리 땡길 수 있나 봐요. 진도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잘하면 땡길 수 있는 거죠. 네, 크리틱을 하는데 강평 때 선생들이 느끼기에 이 정도면 충분히 했다 하면 인체를 조금 덜 그리고 톤중에 일찍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2장 그릴 거 1장만 그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해도를 보는 겁니다. 숙련도랑. 2학년 때부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거든요. 그림 한 장 그리는데 인체 같은 거 5주기도 하고 석고 같은 것도 때마다 다른데 보통 빠르면 정말 빠르면 2주고 10주 이상 그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시간 제한이란 게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 4회 정도를 이제 인체랑 석고를 하고 매주 금요일은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배우거든요. 사생을 배울 때도 있고요. 학년이나 커리큘럼에 따라 다르긴 한데 서커스
코러스나 춤 쪽에 계신 분들이 계속 다른 동세를 취하면서 3분 내지 뭐 5분씩 하는 그런 크로키 시간을 가질 때도 있고, 그런 컴포지션, 그런 구상 클래스도 있고, 해부학 등등이 있습니다. 그림 보니까 네, 누드 많이 진행하셨네요. 맞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리는 그림이라 보면 됩니다. 인체의 경우는. 1학년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맞습니다. 인체가 굉장히 많이 늘었을 것 같아요. 늘게 된 게 사실 이렇게 5주씩 한 그림을 그려서기도 있지만, 정말 중요했다 생각하는 건 매일 일정이 끝나면 오후 5시쯤 되지 않습니까? 이제 쉬는 시간을 잠깐 가진 후에 1시간 반 내지 2시간 정도 모델 스케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원하는 방식으로 여기 있는 저런 스케치들 매일 하다 보면 한 장 한 장 쌓여서 나중에는 수백 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 자세들, 여러 방식으로 스케치하고 그려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느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네요. 맞습니다. 다 같이 또 열심히 하는 분위기도 만들어지고. 네네. 그림에 대한 얘기만 대체로 하고, 학교 자체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일반 분들이 생각하는 미대의 모습일 것 같은데 엄청 이상적인 겁니다. 근데 이상적인 것이 네네. 바르셀로나에서는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저도 생각만 해봤지 네네. 이렇게 좋은 환경으로 진행된다는 거를 제이씨님이 알려주셔가지고, 아무래도 정말 하고 싶은 사람들이 와서 모이기 때문에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이 아닌 곳에서 만약에 네. 그림을 연습을 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못 받기 때문에 배로 연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전부 이제 열의가 넘치고 어떤 방식으로든 잘 그리려고 하니까 기준점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잘 그린다는 게 뭘까요? 잘 그린다. 어렵네요, 이건. 생각을 해보면 그림이 시각적 언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시각 이미지로 잘 전달할 수 있으면 그게 그림을 잘 그리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전 하고 있습니다. 말로 비유하면 뭐 친절하게 할 수도 있고, 네. 자세하게 할 수도 있고, 네네. 단호하게 할 수도 있고. 그쵸. 뭐 언어 자체가 다를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정통적으로 잘 배우신 분들은 범주를 굉장히 넓게 두고 들어가는 것 같은데, 비난하는 유형들을 보면 보통 본인들이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경우가 많죠. 그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반대의 경우 또한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전통적으로 잘 배웠지만 또 본인의 틀만이 지금 하고 있는 이 그림만이 이제 정답이다라 생각해버리는 경우도 분명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게 잘 배운 걸까요? 뭔가를 놓친 건 아닐까 싶습니다. 저 스스로도 항상 경계하는 부분이고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든 적도 있고요. 저는 그게 과도기에서 오는 생각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네. 만약에 정통적으로 잘 배웠는데 그런 선입견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네네. 아까 언어라고 하셨는데 독단적으로 자기 말만 하는 그런 사람한테 말을 잘한다고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림도 그런 개념이 아닐까 싶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저한테 이 그림을 선물로 주셨었죠. 네네. 제 두 번째 석고 유화였습니다. 와, 그런 과정이고. 화실에 잘 걸어놓고 있고, 네. 유화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나름 의미가 있는 그림인데 그렇기에 선생님께 선물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저희 인연이 깊네요. 해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많이 받았죠. 항상 보면 네. 뭔가 미안함이 가득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도 저에게 고기를 3kg나 구워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제일 죄송했던 게 유학 가기 전쯤에 네. 선물을 드렸어요. 무슨 선물이죠? 갤럭시 워치를 선물 드렸는데 네. 눈물을 글썽이시는데 사실 그게 빈 상자였던 게 죄송스럽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시계를 보면 바로 박살내버립니다. 그게 처음이자 본 마지막 눈물샘이었는데 죄송합니다. 오는 방법을 모릅니다. 눈가가 촉촉해지셨는데, 근데 뭐 그 이유를 설명하자면 뭐 횡단보도에서 저 검사를 하려고 했던 거 뭐 그런 거는 다 생략하고, 무슨 말씀입니까? 아는 사람은 다 알죠. 또 음해하십니까? 뭐 이런 사연 속에서 그런 장난이 일어났던 건데도 죄송해가지고 제가 고개를 못 들고 있습니다. 다 어깨동무하고 계신데도 기가 죽은 채로 인터뷰를 잘 맞춰봐야 될 것 같은데, 심하시네요. 저번 영상에서도 네. 스승님이 그 영진 정보 주신 거 덕분에 잘 말씀드렸고 바로 잡아주시고 교육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주기적으로 올라오셔가지고 가르침을 주시기 공손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말이 없네요.
많은 교수님들과 강사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작업물들 보니까 정말 다 잘 그리시고 체계가 뚜렷하더라고요. 네, 다들 정말 잘 그리시고 잘 가르치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선생님도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석고소묘를 또 해오셨으니까 네. 이 줄리앙을 보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 그림 되게 유명하죠. 안 볼 수가 없는 그림입니다. 역시 제가 학교에 가기로 마음먹은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이분이 아카데믹 드로잉에선 이제 요새 말로 고트라고 불리실 만한 분입니다. 와, 직접 경험해보니 어떻던가요? 굉장히 의외인 면이 컸습니다. 왜냐면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들은 어떨까? 모두 분석적이고 자기 작업 방식을 체계화시켰을까? 과연? 하는 의문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도리안을 실제로 만나보고 대화를 조금 하고 그분의 수업을 들어보니까 누구보다도 체계화가 잘 되는 분이시더라고요. 정말 분석적이시고요. 거의 과학자에 가깝습니다. 와. 이제 엔젤 아카데미라는 곳에서 처음에 수학을 하셨는데 이탈리아에 있는 학교입니다. 꽤 유서 깊은 아카데미에서 그림 공부를 하셨고 그 이후에도 러시아 쪽 체계를 배우기 위해서 레핀 아카데미 나온 유명한 선생님이 하나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러시아 아카데미를 하고 계신데 거기서도 몇 년 배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화반, 아카데믹 드로잉 페인팅, 조소 쪽이랑 디지털 페인팅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디지털 페인팅 담당이었습니다. 전통적인 교육을 받았지만 세계 여러 나라를 돌면서 저희가 컬러 앤 라이트로 잘 아는 제임스 거니시라든지 아니면 러시아의 세르게이 추벌코라는 그림 정말 잘 그리신 분인데 그분한테 사사받기도 했고 네. 본인이 경험한 것들을 집대성해서 질문을 한다면 진짜 깔끔한 답을 항상 내주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림 교육을 받을 때 형 이상학적인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로는 설명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그런 부분 없이 정말 원론적으로 체계적으로 본인의 이론을 납득이 될 만하게 설명해 주니까 상당히 도움됐던 것 같습니다. 와. 네, 웹사이트에서 지금 강의 같은 것도 하시고 그림 교육을 하십니다. 혹시 영어가 되신다면 한번 사이트 참고해 보시는 건 정말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그림에서도 정말 체계적인 이론이라든가 실습 능력이 돋보이네요. 표현력도 정말 좋으신데 제가 느낀 건 수업 중에 Light and Form이라고 있었는데 네. 빛과 구조잖아요. 모델링 요소를 정확히 나눠서 따로따로 다 보여줌으로써 제가 실제로 그림을 그릴 때 지금 어느 부분을 놓치고 있냐, 예를 들자면 모델링 요소가 빈약하면 그림이 사실적이어 보이기 힘들지 않습니까? 제 그림을 스스로 체크하는데 여태까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업물 보면 증명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정말 겸손하십니다. 또 굉장히 열려 계신 분이라 장르 같은 경우에 진짜 저렇게 아카데믹한 교육을 받고 본인이 강점이 있는 것들만 밀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고 일러스트레이션이라든지 그다음에 펜으로 이제 드로잉하고 자연에서 사생하는 그런 모습도 많이 봤고요. 굉장히 건강하게 삶 자체를 즐기는 그런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네, 가르치는 걸 정말 좋아하는 게 느껴집니다. 예술과 과학의 적절한 조합체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그 합일점을 건강하게 잘 찾은 그런 분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합니다. 와.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의 인품이 굉장히 훌륭하신 게 제가 또 지향하는 바이기도 하고 네. 그림도 잘 그리고 작가의 인품 또한 좋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쉽지가 않죠. 제가 만나본 그 도리안은 진짜 그런 근접하신 분 같습니다. 저도 만나보고 싶네요. 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 한번 초대해 보겠습니다. 3학년 때는 페인팅 위주로 했는데요. 이전에 색을 제대로 써본 경험도 없습니다. 3학년부터 페인팅을 하신 거예요? 2학년 때 그리 자유를 들어간 것 같거든요. 그 흑백으로 그리는 그림입니다. 그럼 약 2년 정도를 명도 연습하시다가 거기에 색을 입혀서 들어가셨나요? 네, 맞습니다. 처음 페인팅으로 진행한 석구가 저 마스크거든요. 온색과 난색을 딱히 구분하지 않고 명도를 맞추자라는 그런 느낌으로 하나 진행을 하고 그 후에 컬러의 폭을 넓혀서 그림자 안에 있는 컬러들도 그림자의 온도, 한색이나 난색 같은 거 찾아가면서 조금 더 복잡하게 서서히 레인지를 늘려가면서 배우게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한 석구가 저 빨간 배경 있는 건데 배경색이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반사광의 색도 달라지게 되고 확실히 훨씬 헷갈립니다. 한색과 난색은 예를 들어 빛을 받는 부분이
한색이라면 그림자 쪽은 난색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효율적으로 할 땐 정말 좋은 방식 같은데 실제로 들어간다 하면 사실 관찰을 했을 때 전부 그렇지만 않지 않습니까? 뭐 반사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기준점이 되는 색 하나가 있고 빛이 한색이면 그림자는 보통 난색이 됩니다. 거기서 균형을 잘 찾는 게 사실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재질이 굉장히 크롬과 같지 않습니까? 화이트랑 블랙만 써서 지금 전부 이제 한색인 상태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그런 게 큽니다. 어느 정도 이제 화이트를 섞어야 하는지 감을 잡기에 확실히 유리했습니다. 초반에 흰 종이에 목탄으로만 그리다가 손을 바른 종이 위에 목탄과 분필을 이용해서 만들어가는 과정, 그리고 그리자유로 넘어가서 흑백으로 유화물감이라는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조금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섀도를 씀으로써 페인팅을 하게 되는 거. 네, 많은 색을 처음부터 배합하려고 하면 혼선이 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도 욕심 때문에 몰래 집에서도 많이 해봤지만 여러 색깔들을 배합해보려니까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한 부위가 푸르다 생각해서 무작정 파란색을 넣었다가 그림 전체가 깨져버리거나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아카데미에서 지향하는 방식은 앤더스 존이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스웨덴 화가인데 이 사람이 고안한 팔레트가 티타늄 화이트, 옐로우 오커, 카드뮴 레드, 아이보리 블랙 이렇게 4색깔로 한 화면 안에서 균형 잡힌 그림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이론에서 출발했는데 그래서 4가지 색으로 인체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4가지 색으로 처음에 섞는 것도 꽤나 힘들지만 연습하기에 정말 좋은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4가지 색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쨍한 파란색 그런 색들은 만들기 힘들지만 채도가 정말 높은 모든 자연물의 색을 만들 수는 없지만 인체 내에 있는 걸 상용하는 색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처음 유화 접했을 때 컨트롤하는 게 상당히 수월해집니다. 그 이후에 보통 색깔 2가지 정도를 추가하게 되거든요. 카드뮴 옐로우라든지 코발트 블루, 울트라마린 블루 같은 걸 추가해가면서 색의 레인지를 조금씩 넓힙니다. 19세기 아카데믹 드로잉 자료들을 보면 현재 그림들에 비해 굉장히 담백하다라고 일단 느껴지거든요. 지금처럼 안료들이 많이 발달하지도 못했습니다. 이제 벨라스케스 같은 화가들도 색을 상당히 적게 사용하였지만 정말 균형 있는 멋있는 그림들을 많이 남기지 않았습니까? 균형 자체가 결국 중요한 아이디어였고 그 다음에 그 그레이톤이라는데 전체가 회색인 상태에서 조금씩 채도가 올라가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아름답다 그렇게 인지를 했습니다. 그 아이디어로 아마 시작을 해서 현대는 안료도 발달했고 실제로 저희가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사물이나 소품의 색도 더 많을 겁니다. 인공물 같은 경우에 그런 걸 표현하는 데는 지금 더 수월해진 게 사실입니다. 글레이징과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저도 글레이징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그리자유만 해보고 그러게요. 근데 왜 안 해봤지? 선생님이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예전 바로크 화가들이나 이후 화가들 보면 글레이징으로 멋진 이미지를 구현한 경우가 많긴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효율이 다르다 보니까 네네. 아무래도 그쪽으로 접근하냐 안 하냐인데 네, 제가 예를 들어 학교 수업 중에 템페라가 있었거든요. 계란을 이용해서 예전 미켈란젤로나 이런 분들이 많이 그렸던 건데 안료가 발달하기 전에 계란을 이용해서 안료와 섞어서 그림을 그리는 방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특유의 고전적인 느낌을 내고 싶다거나 할 때 저는 글레이징을 사용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은 합니다. 색 레인지도 늘려나가고 인체랑 섞고 정물 등을 작업해 나가다가 조건이 되었다 판단이 되면 마지막 프로젝트를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안 했는데 보통 2m 넘는 한마디로 1:1 정도의 사이즈로 실제 인물과 주위 기물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컴포지션을 짠 후에 시간을 넉넉히 두고 모델비도 지불해 가면서 스스로 주인이 돼서 그림 하나를 제작하는 그런 공정입니다. 조일장 같은 거네요. 네, 그런 느낌입니다. 그 작업 한 가지를 놔두고 잠시 한국에 와 계신데 네, 기대되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쭉 얘기해보니까 그 이후에도 공백 기간이 좀 있지만 네, 군대라든지 그 전에 제이씨님을 생각하면 안 될 정도로 많은 성장을 이뤘기 때문에 과찬이십니다. 뭐 지식이나 그림을 대하는 자세나 깊이나 결과물이나 다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서 아주 즐거운 대화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즐거워. 근데 확실히 네. 이렇게 진지한 얘기를 하니까
네. 저희 둘 다 톤이 좀 다운되는 경향이 있네요. 선생님 졸려 보이시는데요? 일어나십시오. 지금 새벽 5시 26분이기 때문에 좀 졸리긴 하네요. 저희가 하루를 되게 타이트하게 보내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여기 영상에도 짤들이 들어가겠지만 아주 알차게 잘 보냈고, 페레이아가 한국에 방문해서 스케줄 소화하면서 계속 스파링 했듯이 네. 저희도 오랜만에 만났지만 계속 그림을 그리면서 스케줄을 소화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보람차네요. 석고도 같이 그려보고. 아카데미를 경험해보셨으니까 장단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카데미의 장점 같은 경우엔 19세기 방식으로, 전통적인 방식으로 그림을 배워보고 싶다 하면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데이터가 상당히 많이 잘 쌓여있지 않습니까? 서양 미술의 근간이 되는 서양 미술의 그 방식을 본인이 체험하면서 좋은 환경에서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는 건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술이라고 하는 게 워낙 범위가 넓다 보니까 지향하는 바가 추상 미술이라거나 현대 미술, 개념 미술 이런 거라면 당연히 아카데미에서 공부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느꼈을 때 국내 교육과 큰 차이점이 있다면 네. 환경적인 요소가 가장 크고, 알려주시는 분들이 학생들보다 더 열심히 연구하고 그리고 있는, 물론 한국에도 그런 분들이 있지만 아카데미 교수님들은 의심조차 못할 정도로 결과물이 너무 뛰어나요. 그런 분들인 게 좀 다르지 않나 싶네요. 바르셀로나 아카데미에 가서 커리큘럼 교육받고 오신 국내에서 유일한 분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와, 좀 그런데요. 첫 주자로서 네.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고요. 한국에 돌아오시고 군 입대도 하시고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네, 맞습니다. 현재는 어떤 그림 그리고 계시나요? 현재는 컨셉 아트 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차후에 좋아하는 그런 작가님들처럼 바라는 그림들을 하고자 하는 그런 그림들을 그렸으면 하네요.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그 원화가 네, 하시는 분들 중에 아카데미 출신도 생각보다 많잖아요. 네, 의외로 많으십니다. 디지털 아트를 하시면서 사생도 계속 하시고 맞습니다. 마음을 잡아주시는 스승님께 또 한 번 감사드리면서 제가 스승님께 예. 와, 심하네요, 진짜. 제가 항상 스승님 덕분에 마음을 진짜 바로잡고 심하네요. 있습니다. 제가 스승님 덕분에 와, 항상 회의해질 때마다 마음을 다잡습니다. 페이아치라뇨. 너무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술 진로를 위해서 외국의 아카데미에 유학을 결정하시려는 분들에게 조언을 주신다면 조언이라.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가장 필요한 거요. 자신감을 가져라. 진짜 심하시네. 그러면 가장 피해야 될 것. 가장 피해야 될 거요? 이것만은 하면 안 된다. 겁을 먹지 말아라. 와, 그거 말고 솔직히 없지 않나요? 되게 추상적일 수 있는 말이지만 좀 주저하는 게 당연히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겁을 먹게 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믿고 끊임없이 길을 찾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 또한 계속 길을 찾는 중인데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딱히 없습니다.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제 마인드는. 이래서 네. 일반 사람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누굴요? 저희를요? 저희가 아니라 네, 저를요? 제이씨님 같은 분. 왜죠? 그러니까 본인은 그냥 하면 돼. 그냥 그렇게 해왔어. 그렇게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건 녹화는 아니지만 어떻게 녹화입니다. 가든 이거요? 예. 그러면 뭐 다 유학 갔다 하면 뭐 다 핑계를 댑니다. 돈이 많네 뭐네. 우리 솔직히 그렇습니까 제가? 그랬으면 시그니엘 살고 있겠죠. 이건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냥 자기가 지금 갖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어려운 거죠. 네, 또 최선이란 뭘까 생각해보면 저희 이제 차 시간 놓칠 것 같은데, 네. 제 자신이 인지할 수 있는 글쎄요. 사람마다 그 기준이 다른 거고, 네, 다르죠. 그러면 누군가 최선을 다했는데 유학을 못 갈 수도 있는 거고, 갔다가 실패 아닌 실패를 경험해서 돌아올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면 최선을 안 했다고 비난할 수 있는 겁니까? 근데 본인의 선택에 책임을 져 나간다면 그 어떤 결정 또한 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책임을 져야만 하죠. 책임. 예. 정말 중요한 단어가 나왔네요. 저도 지금 책임지고 제이씨님을 차를 태워야 되기 때문에 더 길게 얘기할 수 없는 점이 아쉽지만, 차 놓칩니다. 그럼에도 네. 저에 대한 덕담을 듣고 싶네요. 어찌 감히 대스승께 덕담을. 제자에게 덕담 한마디 해주십시오. 제자가 스승을 알현하여 어찌 덕담이란 걸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건 저희만 재밌습니다. 와. 제대로 덕담해 주십시오. 저는 선생님과 이렇게 오래 연락을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성향적으로 맞는
다르는 부분이 크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좋은 스승의 기준이 끝없이 노력하는 그런 스승입니다. 저 웁니다. 근데 진심입니다. 끝없이 노력해 나가시고 정치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시고.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제자로 시작해서 제 스승님이 되셨는데 제가 어떻게 노력을 안 하고 버티겠습니까? 무슨 말씀이시죠? 확실히 기질이란 게 극복하기 힘든 게 저는 여기가 4층인데 한 발자국도 나가기 싫거든요. 왜 그렇죠? 지방령처럼 갇혀있는 그런 삶이 좋아서. 근데 이렇게 해외에 돌아다니시면서 많은 아티스트들과 교류하고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난 것 같아요. 와, 견문도 그렇게 넓어지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엔트 아이즈가 되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이번에는 제이씨님 그림을 많이 보여드리진 못했어요. 다 옛날 그림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다음번에 여기 나오실 때는 컨셉 아티스트로서 네. 자리를 잡으신 후에 그때 그림들 보여주시는 걸로 하고 오늘 영상 마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걸릴진 모르겠지만 정진해서 좋은 그림들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항상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며 저도 물러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물러나겠습니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샤마. 종찬아, 기억해라 오늘을. 와, 알겠습니다.